안녕하세요. 사연 캠프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은 다 뺐으니까 이혼 도장 찍고 당장 꺼져. 3일 만에 돌아온 신혼집 현관 앞 도어록은 비밀번호를 거부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제가 아끼던 옷가지와 책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었죠.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 뒤로 제 안방 침대에서 남편과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민우한테는 어울리는 짝이 따로 있어. 진짜 부잣집 딸을 새로 들였으니까 니는 이제 볼 일 없어.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가난한 고아라고 업신여기며 쫓아낸 그 며느리가 이 아파트의 주인이자 남편 회사의 자금줄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잠옷바람으로 길바닥에 쫓겨나온 건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성북동 본가의 대문을 나서며 검은 코트깃을 세워 올렸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4월의 밤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간다고 둘러댄 지 벌써 3일째였죠. 운전대를 잡은 저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2층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오류 알림음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삐 같은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비상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철문을 밀고 계단 통로로 나서는 순간 발밑에 시커먼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옷소매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허리를 숙여 봉투 입구를 벌렸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아끼던 캐시미어 코트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제 책들이 찢긴 페이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이 떨렸습니다. 음성 메시지 한 건. 발신자는 시어머니 박금순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짐은 다 뺐으니까 이혼 도장 찍고 당장 꺼져. 이 집에 네 물건 하나 남아있으면 내가 직접 불에 태울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우한테는 어울리는 짝이 따로 있어. 진짜 부잣집 딸을 새로 들였으니까 니는 이제 볼 일 없어. 메시지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남편 이민호의 낮은 웃음, 그리고 들어본 적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소리의 울림으로 보아 안방 침대 쪽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시 현관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제 것이 아닌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고 낯선 여자의 붉은 코트가 팔걸이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 손을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지난 3일간의 주차장 녹화 영상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첫째 날, 시어머니 박금순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싼 30대 초반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자의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째 날, 같은 여자가 이민호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민호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웃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뒤따라오며 쇼핑백 여러 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시어머니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카트에 실어 엘리베이터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제 드레스룸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강 실장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속 자산관리사 강현주 실장이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2번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실장님, 저 윤지아입니다. 아, 지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강현주 실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요. 제 명의로 된 그 집, 매각 준비 들어가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각이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즉시 진행해 주세요. 시세보다 낮아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넘길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지아님, 혹시 무슨 일이? 자세한 건 내일 사무실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안으로 매물 등록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마르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강을 따라 난 도로 위로 차를 달리며 성북동 본가를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길게 흘러갔지만 저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북동 본가 서재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강현주 실장이 밤새 정리한 보고서가 메일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첨부된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시어머니 박금순의 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지난 3일 동안 7번 결제되어 있었죠. 외제차 계약금 3,500만 원, 백화점 명품관 결제이건 호텔 연회장 대관비, 전부 제 동의 없이 긁힌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자 이민호의 회사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투자그룹이 이민호의 벤처기업에 넣어준 돈은 총 30억 원이었습니다. 익명의 투자사 이름으로 들어간 자금이라 이민호는 그 돈의 출처를 몰랐죠. 그런데 이민호는 그 30억을 자기 능력으로 유치한 것처럼 경제지 인터뷰까지 했더군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소나무 가지 위로 아침 햇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강현주 실장에게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아님. 제 드레스룸 안쪽 금고에 보석 세트가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CCTV하고 집 안방범 카메라 영상을 뽑아주세요. 보석이요. 혹시 감정가가 어느 정도인지 5억 원 정도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현주 실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메일함에 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강현주 실장이 추가로 보내온 파일이었죠. 열어보니 이민호의 회사가 며칠 뒤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연다는 보도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노트북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오후 2시 강현주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에 박금순 씨가 보석함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보석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됐나요? 네. 오늘 오전에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박금순 씨가 연회를 열었습니다. 골프 모임 회원들을 초대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보석을 새 며느리라는 여자에게 직접 채워줬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호텔이 어디죠? 서초동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연애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40분 뒤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대연회장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시어머니 박금순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골프 모임 회원들이 줄지어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머리를 높이 올려 묶고 귀에는 큼직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제 보석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목걸이와 팔찌가 들어있는 그 푸른 벨벳 상자였죠.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뒤로 돌아가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골프 모임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유리창 너머의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 없이 연속으로 12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며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상간녀가 목걸이를 만지며 웃는 모습, 보석함이 테이블 위에 열린 채 놓인 모습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한 뒤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윤지아님 맞으시죠? 서류 하나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 성북동 본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합의 이혼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금액이 적혀 있었죠. 위자료 1억 원. 명목은 이랬습니다. 시댁에서 그동안 먹고 쓴 식비와 예단비를 토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쫓아낸 쪽에서 쫓겨나는 쪽에게 돈을 내놓으라니.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강현주 실장에게 다시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카드사에서 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원본 영수증 전부 뽑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쓴 건 따로 표시해서요. 이미 요청해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원본이 도착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그 사람들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린다면서요. 네, 민호 씨 회사 직원이 청첩장 시안을 인쇄소에 맡겼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달력을 띄웠습니다. 투자 설명의 날짜, 결혼식 날짜, 그리고 오늘 날짜를 나란히 표시했습니다. 사이사이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실장님, 부동산 매각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매로 내놓으니까 연락이 몇 건 들어왔는데 그중에 즉시 현금 매수가 가능한 쪽이 한 곳 있습니다. 어떤 쪽이에요? 부동산 개발 쪽 업체인데 업계에서 좀 거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뜬 그 업체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위에 전화번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진행하죠.
지아님, 이 업체는 평판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르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화면 속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굵은 남자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강뷰 아파트 금매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약속 시간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이민호가 보낸 이혼 서류, 카드 결제 내역, CCTV 캡처 사진, 투자 보고서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 장씩 순서대로 정리해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강남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대성개발이라고 적힌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가득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가죽 소파에 떡 버티고 앉은 남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깎은 머리에 두꺼운 목, 왼쪽 눈썹 위로 오래된 흉터가 한 줄 나 있었죠. 대성개발 대표 구대성이었습니다. 구대성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아 씨라고 했나? 앉아. 저는 구대성 맞은편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초안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한강뷰 아파트 32층, 전용 면적 84평입니다. 시세는 40억 원이고요. 구대성이 등기부등본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40억짜리를 금매로 내놓는다. 얼마에 넘길 건데? 20억이요. 구대성이 등기부등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반갑시네. 뭐가 급해서?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조건. 저는 계약서 초안의 특약사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지금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 동의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즉시 대표님이 직접 합법적으로 내보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구대성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건 또 무슨 재미없는 소리야.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구대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새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며 라이터를 켰습니다. 내가 왜 이런 귀찮은 조건을 붙인 매물을 사야 되지? 40억짜리를 20억에 드리니까요. 구대성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담배를 문채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일명의 이전이지. 네. 오늘 안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구대성이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구대성이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 비우는 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계약서 사본을 서류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대성의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서초동에 있는 우리 가문의 투자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강현주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실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임원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민호의 벤처기업에 들어간 30억 원의 투자 현황서였고 다른 하나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결제 서류였습니다. 강현주 실장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민호 씨 회사에 대한 투자금 연장이 거부되고 은행을 통해 즉시 갚으라는 통보가 나갑니다. 동시에 민호 씨 회사의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가 전부 멈춥니다. 서명하면 바로 실행되나요? 네. 은행 시스템에서 당일 처리됩니다.
저는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아래쪽 서명란에 윤지아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강현주 실장이 서류를 수거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은행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임원실을 나섰습니다.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저는 조수석 위에 놓인 USB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현주 실장이 아침에 전달해 준 것이었죠.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CCTV 원본과 집안 방범 카메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드레스룸 금고를 열고 보석함을 꺼내가는 장면, 상간녀에게 보석을 건네는 장면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화면 한참 아래쪽에 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차도윤, 대형 로펌 율촌 대표 변호사.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파혼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3초쯤 멈췄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저 윤지아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 씨, 5년 만이네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청담동 파크 라운지로 와주세요. 제가 자리 잡고 기다릴게요. 8시에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녁 8시 청담동 파크 라운지. 조명이 낮게 깔린 프라이빗 룸에서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감색 수트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죠. 5년 전과 달라진 건 안경 너머 눈매가 조금 더 날카로워진 것 정도였습니다. 도윤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제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많이 안 변했네요. 도윤 씨도요. 저는 인사를 짧게 마치고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이혼 소장 초안, 횡령 관련 자료, CCTV 영상이 담긴 USB, 카드 결제 내역서, 투자 보고서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도윤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훑었죠. 2번째 서류, 3번째 서류. USB를 손에 쥐고 잠시 들여다본 뒤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석을 훔쳤고 남편은 투자금 출처를 속여서 자기 것처럼 썼다. 아파트는 이미 매각했고 투자금 회수도 오늘 실행됐다. 네, 맞아요. 도윤이 서류 위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이혼 소송이랑 횡령 고발건을 맡아주세요. 증거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단 한 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돼요. 도윤이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다시 쓰고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한 번 더 쭉 둘러봤습니다. 도윤이 안쪽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위임장 맨 아래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는 도윤이 서명한 위임장을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스마트폰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돌려 제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신생 벤처기업 엘사, 주거래 은행 자금 동결로 부도 위기. 법인 통장 전면 정지 확인. 저는 화면 속 기사 제목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바 카운터 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는 경제 뉴스 채널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민호의 회사 이름이 자막으로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에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다음 날 아침부터 로펌 내 에이스 변호사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세우고 이민호와 박금순에 관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붙여나갔죠. 저는 도윤의 로펌 상황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담팀의 첫 번째 성과는 상간녀의 신원이었습니다. 도윤이 상황실 모니터에 조사 결과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한서진, 나이 32살, 혼인빙자 사기 전과가 수십 건입니다. 부유한 남자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반복해왔어요. 현재 개인 파산 상태고 빚이 수억 원입니다. 저는 모니터에 뜬 한서진의 전과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여자를 부잣집 딸이라고 믿은 거네요. 네. 한서진이 들고 다니는 명품은 전부 대여품이거나 가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당포 출입 기록도 여러 건 나왔고요. 도윤이 화이트보드에 한서진의 사진과 전과 기록 사본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박금순 씨의 골프 모임 회원 명단과 연락처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회원이 총 47명이고 단체 대화방도 확인됐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잘 보관해 두세요. 쓸 때가 올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현주 실장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아님, 민호 씨가 회사 자금이 막히니까 채권자들을 피해서 한강뷰 아파트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서진도 같이 있고요. 시어머니는요. 박금순 씨도 새 며느리 상견례 준비한다면서 같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 그 집에 있는 상태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 씨, 세 사람이 전부 아파트에 모였대요. 타이밍이 좋네요. 구대성 씨 쪽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새 소유자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제 구대성 씨가 움직일 차례네요. 그 전에 하나 세팅해 둘 게 있어요. 혹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법정 명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명분이요? 새 집주인이 자기 소유의 집 내부를 공사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자기 집을 고치겠다는데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어요. 거주자들은 불법 점유 상태니까 경찰도 개입할 수가 없죠. 저는 잠시 말없이 도윤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집이 팔린 줄도 모르는 거죠. 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가죠. 다음 날 오후 저는 도윤의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도윤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뒷좌석 앞쪽에 설치된 소형 모니터에는 아파트 단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구대성이 보였습니다. 구대성의 뒤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덩치 큰 인부 6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저마다 오한마와 드릴을 들고 있었죠. 구대성이 등기부등본을 한 손에 들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마스터키를 건넸습니다. 구대성 일행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2층.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인부들의 작업화 소리가 CCTV 마이크를 통해 차 안의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구대성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마스터키를 도어록에 갖다 댔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구대성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섰고 인부들이 신발을 신은 채 뒤따라 밀고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집 안방범 카메라로 전환됐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 박금순이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헬멧 쓴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을 본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누구야 너희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이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민호의 뒤에서 한서진이 이불을 끌어안고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야, 누구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이민호가 구대성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구대성이 등기부등본을 이민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남의 집이라고 했나? 여기 내 집인데. 무슨 소리야? 오늘자 등기부등본이야. 소유자 이름 똑바로 읽어봐. 이민호가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죠. 이게 뭐야? 지아가 집을 팔았다고. 구대성이 이민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며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공사할 거야. 오늘부터 벽 뜯고 바닥 갈아엎을 거니까 있고 싶으면 있어. 대신 다치는 건 니들 책임이야. 구대성이 손을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인부들이 일제히 오한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인부가 거실과 복도 사이 벽면을 향해 오한말을 내리쳤습니다. 쾅! 석고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인부가 잇따라 벽을 내리치자 집안이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 불러. 민호야, 빨리 112 불러. 이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10분 뒤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벽을 부수고 있어요. 잡아가세요. 경찰이 구대성에게 등기부등본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구대성이 아무 말 없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죠. 경찰이 서류를 확인하고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정당한 소유자가 맞습니다. 소유자가 자기 집을 공사하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없어요. 이건 민사 문제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경찰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구대성이 인부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인부들이 다시 오한말을 들었습니다. 쾅, 쾅, 쾅. 벽이 무너지고 먼지가 거실을 뒤덮었습니다. 한서진이 안방에서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기침을 하며 현관 쪽으로 달려갔죠. 나 먼저 나갈게. 나 여기 못 있어. 이민호가 한서진의 팔을 잡았지만 한서진이 뿌리치고 현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민호의 등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나가자. 나가. 이민호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인부 하나가 안방 벽을 향해 드릴을 켰습니다. 이민호는 빈손으로 뛰어나왔죠. 세 사람은 잠옷바람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아파트 정문 CC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이 슬리퍼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며느리 지아였죠. 저는 제 전화기 화면에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는 것을 봤습니다. 1통, 5통, 12통, 30통.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리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는 99통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 조수석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CCTV 화면 속에서 세 사람은 여전히 건물 앞 보도블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고 이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한서진은 두 사람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렸죠. 저는 도윤의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전송 버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다른 하나는 이민호의 회사 사내 게시판이었죠. 저는 첫 번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도윤이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저를 봤습니다. 준비됐으면 보내세요. 저는 두 버튼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는 시어머니가 제 드레스룸 금고에서 보석함을 꺼내가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보석 감정서와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호텔 연회장 사진이 함께 첨부되었죠. 이민호의 회사 사내 게시판에는 집안 방범 카메라에 찍힌 이민호와 한서진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아래로 이민호가 30억 원의 투자금 출처를 속이고 자기 성과로 포장한 언론, 인터뷰 기사와 실제 투자 내역서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CCTV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기에서 알림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골프 모임 대화방에 메시지가 폭포처럼 올라오고 있었죠. 금순 씨, 이 영상 뭐야? 며느리 보석을 훔친 거야. 아니, 이걸 새 며느리한테 채워줬다고. 도둑이 따로 없네. 우리한테 잘난 척하더니 며느리 물건 훔쳐서 연애를 연 거였어. 시어머니가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입술까지 파랗게 변했죠.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쥔 채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CCTV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민호의 전화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이민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편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민호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사내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내리던 이민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축 늘어졌죠. 한서진은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다가 자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한서진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도로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어디가? 이민호가 한서진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한서진이 몸을 돌려 이민호를 밀쳤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나 살길 찾을 거니까 따라오지 마. 한서진이 도로변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한서진이 뒷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이민호가 택시 창문을 두드렸지만 택시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이민호가 도로 위에 멈춰선 채 택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옷바람에 슬리퍼 차림으로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차 시동 걸어주세요. 도윤이 시동을 켰습니다. 차가 천천히 아파트 정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수석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장이 찍힌 이혼 소장과 횡령 고발장이 들어 있었죠. 차가 이민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뒷좌석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창밖으로 내밀어 이민호의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민호가 고개를 숙여 봉투를 주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앞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민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고 다시 벌어졌습니다. 지아야.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민호의 눈이 서류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지아야, 잠깐만. 이게 무슨... 이민호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 소장의 첫 페이지가 드러났죠. 그 아래로 횡령 고발장, 증거 목록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민호의 손에서 서류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지아야, 이거 아냐? 이건 어머니가 한 거야. 나는 몰랐어. 저는 창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야. 이민호가 차문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차가 앞으로 움직이자 이민호가 차를 놓치지 않으려 발을 끌며 따라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이민호는 맨발로 뛰었습니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이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두 무릎을 대고 차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백미러에 이민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이민호의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이 번호를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도윤이 백미러를 한번 확인하고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로펌으로 갈까요? 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북동 본가 서재에서 도윤과 함께 소송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주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님,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튜브에 지아님 관련 영상이 올라왔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강현주 실장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습니다. 구독자 200만 명을 가진 채널이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 전 남편이 직접 증언이었죠. 업로드된 지 3시간 만에 조회수가 80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모자이크 처리된 두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과 이민호였습니다. 모자이크를 했지만 체형과 목소리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카메라 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년이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친정이 없다고 했어요. 부모도 없는 불쌍한 고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아들 회사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몰래 팔아넘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민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한테 접근한 것도, 저와 결혼한 것도 전부 제 사업 자금을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저는 지금 아내가 빼돌린 돈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튜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불륜 의혹은요? 이민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조작한 겁니다. 한서진 씨는 어머니의 지인이에요. 아내가 이혼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일부러 불륜녀 누명을 씌운 거예요. 한서진 씨를 돈으로 매수해서 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연출한 겁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댓글 반응은요.
강현주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지아님 실명이 이미 퍼졌고 얼굴 사진도 모자이크가 뚫려서 커뮤니티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제 이름과 얼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기 며느리 윤지아 신상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죠. 도윤이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본 사업 상황이 어때요?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투자그룹 본사 앞에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모여들고 있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피켓을 들고 있고요. 저는 서재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 너머로 높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강현주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님, 그룹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12% 빠졌습니다. 임원진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회장님께서 지아님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죠. 내가 한 일들 보고 다 받았다. 집도 팔고 투자금도 회수하고 소송도 걸었다면서. 네. 그래서 결과가 이거냐? 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이 모양이 됐어. 아버지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급격하게 아래로 꺾여 있었습니다. 지아야, 여기서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해라.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경영에서 손 떼고 당분간 해외로 나가 있어. 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야. 시간이 지나면 여론은 잠잠해진다. 아버지, 저쪽에서는 시간을 안 줄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민호가 가짜뉴스 유튜버와 함께 모레 저녁 대규모 2차 생방송을 예고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추가 증거 공개라는 문구가 썸네일에 크게 박혀 있었죠. 모레 저녁에 2차 생방송을 한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끝까지 쫓아올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 안 합니다. 제 방식대로 끝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닫고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 모레 저녁까지 시간이 있어요. 생방송 스튜디오 하나 잡아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규모로요? 전국에 송출 가능한 곳으로요. 제가 직접 나갈 겁니다. 이틀 뒤 저녁 7시 저는 여의도의 한 대형 방송 스튜디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새벽부터 움직여 잡아둔 곳이었죠. 스튜디오 안에는 카메라 3대와 대형 스크린, 그리고 도윤의 로펌 IT팀 직원 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스튜디오 부조정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쪽 방송이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10분쯤 뒤에 신호를 끼워 넣을 겁니다. 끼워 넣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IT팀이 저쪽 방송 플랫폼 송출 경로에 우리 스튜디오 화면을 덮어 씌웁니다. 저쪽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갑자기 우리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저쪽에서 끊으면요. 그것도 대비했습니다. 방송 플랫폼 내부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뒀어요. 저쪽에서 서버 전원을 뽑아도 송출이 끊기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마스크도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숨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7시 30분 부조정실 모니터에 이민호와 유튜버의 2차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향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합니다. 피해자 이민호 씨가 직접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민호가 카메라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내 윤지아가 어떻게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빼돌렸는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접속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만, 20만, 25만. 도윤이 시계를 확인하며 IT팀에게 손짓했습니다. 준비하세요. 7시 40분. 도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갑니다. IT팀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부조정실 모니터 속 이민호의 얼굴이 순간 끊겼다가 제가 앉아있는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등이 켜져 있었죠. 접속자 수가 화면 구석에 떠 있었습니다. 30만, 35만, 40만. 숫자가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과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남편의 돈을 빼돌린 범죄자라고. 오늘 제가 직접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보여드리려고요. 도윤이 스튜디오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죠. 저는 율촌 로펌 대표 변호사 차도윤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전부 원본이고 공식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입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국세청 공식 직인이 찍힌 이민호의 세금 신고 내역서였죠. 이민호 씨의 벤처기업에 투자된 30억 원은 윤지아 씨 가문의 투자그룹에서 나간 돈입니다. 여기 투자 집행 내역서와 은행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이민호 씨는 이 돈을 자기 힘으로 유치한 것처럼 언론에 알렸지만 실제로는 아내 집안의 돈이었습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투자그룹 계좌에서 이민호의 법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접속자 수가 50만을 넘겼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화면 아래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이 세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이 푸른 벨벳 보석함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재생됐죠. 이 보석은 윤지아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감정가 5억 원 상당입니다. 박금순 씨가 며느리의 동의 없이 금고에서 꺼내 가져간 영상입니다. 도윤이 네 번째 자료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전당포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서진이 카운터 위에 보석함을 올려놓고 직원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이 영상은 한서진 씨가 해당 보석을 전당포에 팔려고 시도한 장면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보석을 훔쳐서 한서진 씨에게 줬고 한서진 씨는 그걸 현금으로 바꾸려 한 겁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뒤에 서 있는 IT팀 직원들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이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스크린 가득 한서진의 전과 기록이 채워졌습니다. 법원 판결문, 파산 선고 서류, 혼인빙자 사기전과 목록이 줄줄이 나열되었죠. 이민호 씨의 어머니 박금순 씨가 진짜 부잣집 딸이라며 새 며느리로 들인 한서진 씨의 실체입니다. 혼인빙자 사기 전과가 수십 건이고 현재 파산 상태입니다. 부잣집 딸이 아니라 빚에 쫓기는 사기 전과자를 새 며느리로 모셔온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지난 방송에서 한서진 씨가 시어머니의 지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고용한 연기자라고도 했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한서진 씨는 제 보석을 전당포에 팔려고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용한 연기자가 훔친 보석을 전당포에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실시간 댓글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속았네. 남편 쪽이 거짓말이었어. 시어머니가 보석 훔쳐간 거 CCTV에 다 찍혔잖아. 상간녀가 사기 전과자라고. 소름 돋는다. 이민호 이 사람 끝났네. 부조정실 모니터 한쪽에 이민호 측 방송 화면이 작게 떠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당황한 얼굴로 스태프에게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자기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유튜버가 책상 뒤쪽으로 달려가 서버 장비의 전원 케이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미리 손을 써둔 플랫폼 내부 직원이 송출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제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법이 판단해 줄 겁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내리고 카메라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접속자 수는 73만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 스튜디오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태블릿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떠 있었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민호 임시 사무실 압수수색 착수. 도윤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진은 평택항에서 배를 타려다 긴급 체포됐다는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빌딩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호 법정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고석 뒤편 두 번째 줄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석에 이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죠.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몸이 반쯤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민호는 투자금 횡령 및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한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떨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법원 경위 2명이 다가와 이민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민호가 끌려나가면서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이민호의 입술이 떨리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경위가 이민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민호의 고개가 앞으로 꺾이며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이민호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짊어졌던 짐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은 것 같았죠. 법정을 나서자 도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전면 승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부 인정받았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판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맨 아래에 원고 윤지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민호 개인 회사는요. 어제 최종 파산 처리됐습니다. 남은 빚이 상당한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 사채업자들한테까지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법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소식은 들었어요. 도윤이 법원 정문을 밀며 대답했습니다. 한서진이 도주하기 전에 박금순 씨한테 남아있던 돈까지 전부 가져갔습니다. 통장 잔액, 적금, 보험 해약금까지 싹 다요. 그래서요.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말을 못하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갈 곳이 없어서 한강뷰 아파트가 있던 자리 근처를 매일 돌아다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요, 평택항에서 체포된 뒤 구치소에 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건이 여러 개 묶여서 재판이 꽤 길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 앞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의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에 저를 봤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까요? 본사로 가주세요. 차가 법원을 빠져나와 서초동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의 초록 잎사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투자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강현주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주 실장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지아님, 이사회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그룹 주가가 지난 2주 동안 연일 올랐어요. 생방송 이후로 악재가 완전히 정리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요? 회장님께서 임원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최상층 임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몸을 돌렸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앉아라.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핵심 계열사 대표이사 위임장이다. 오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표이사 윤지아라는 글씨가 인쇄된 빈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너한테 해외로 나가라고 했을 때 내가 거부한 거 아직도 못마땅하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맞았어. 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죠. 가서 일해라. 저는 볼펜을 집어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썼습니다. 서류를 아버지 쪽으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임원실을 나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현주 실장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교도소 면회 신청서와 함께 편지 여러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겉면에 지아야 제발 읽어줘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들을 한꺼번에 움켜쥐고 책상 옆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위잉. 종이가 잘게 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파쇄기가 멈출 때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담동의 한 펜트하우스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파티를 위해 예약해둔 곳이었죠. 라운지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감색 수트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은 한 달 전 파크 라운지에서 만났을 때와 같았죠. 도윤의 한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률 자문 파트너십 계약서입니다. 그룹과 저희 로펌 간의 공식 계약이에요. 벌써 준비했어요.
이런 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저는 계약서를 펼쳐 내용을 훑었습니다. 도윤이가 카운터로 걸어가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르크를 돌려 빼자 거품이 병 입구를 타고 흘러내렸죠. 도윤이 잔 2개의 샴페인을 따라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잔을 들지 않고 먼저 볼펜을 집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윤지아라는 3글자를 적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나서야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이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라운지 안에 퍼졌죠. 저는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서울의 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다리 위에 조명을 안고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잔 속의 거품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야경을 향해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윤지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재력도 배경도 가문의 이름까지도요. 그 사람 곁에서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쓰레기 봉투에 담긴 옷가지와 꺼지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힘이 없다고 깔보고 대응도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 그들은 끝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사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참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 있을 뿐이죠. 그 인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이 사연이 똑똑히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윤지아가 끝까지 지킨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